20세기 초반에요. 철학계에 정말 거대한 지적 혁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아서러브조이의 책은 바로 그 혁명에 대한 일종의 연대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어떤 철학적 논쟁을 기록한 게 아니고요. 거의 300년 동안 서양 사상의 뿌리를 이루고 있던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에 맞서 싸웠던 정말 치열했던 지성인들의 투쟁을 담고 있습니다. 러브조이는 바로 이 문장으로 책의 문을 엽니다. 굉장히 극적이죠. 그는 이 시기를 그냥 사소한 논쟁이 아니라 하나의 지적 체제에 대한 대반란이라고 딱 규정합니다. 이건 그냥 학문적인 토론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서양 사상이 300년 동안 걸어왔던 그 길 자체에 대한 거대한 도전, 그 시작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던 거죠. 그렇죠. 모든 반란에는 무너뜨리려는 구체제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 반란의 목표가 바로 데카르트에서 시작해서 거의 300년간 서양 철학의 헌법이나 다름없었던 사상, 바로 이원론이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간헐적인 저항이야 있었죠.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그 헌법을 아예 폐기해버리려는 정말 철저하고 급진적인 움직임이 등장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란군들이 그토록 무너뜨리고 싶어 했던 이원론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이원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실체로 딱 나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원론의 첫 번째 기동은 바로 인식론적 이원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할 때 그 아는 행위 안에 이미 두 개의 다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는 내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감각 데이터고 다른 하나는 그 데이터가 가리키고 있는 저 바깥 세상의 실제 대상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빛과 색 같은 감각 데이터가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믿는 건 그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분 앞에 실제로 존재하는 이 물리적인 화면 그 자체일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이원론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왼쪽의 데이터는 우리 의식 속에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내용물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인식 대상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저 바깥 세상에 존재하는 객체죠. 이 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는 셈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눈에 들어오는 데이터는 사실 수백 년 전에 그 별을 떠난 빛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알고 싶은 인식 대상은 지금 이 순간의 별이 아니라 그 빛이 출발했던 100년 전에 바로 그 별 자체죠. 명백히 다르잖아요?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친구랑 나눴던 대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건 그 대화에 대한 희미한 이미지, 즉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대상, 즉 인식 대상은 이미 과거 속으로 사라져버린 어제의 그 실제 사건 그 자체인 거죠. 이 둘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원론은 몇몇 철학자들이 그냥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듯이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 경험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죠. 첫째, 기억. 우리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과거를 알잖아요. 이건 우리 마음속의 현재 데이터가 과거의 실제 대상과 분리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죠. 둘째, 예측.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속 생각과 아직 실제하지 않는 미래는 다른 거고요. 셋째,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직접 들여다볼 순 없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잖아요. 나의 내면 데이터와 다른 사람의 내면 데이터는 분리되어 있는 거죠. 넷째,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은 테이블을 보면서 대화합니다. 우리 모두 동일한 테이블을 보고 있다고 믿죠. 이게 가능하려면 각자의 사적인 감각 데이터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공적인 테이블이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결정적인데요. 바로 오류와 환상의 경험입니다. 물에 담근 막대가 휘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데이터와 실제 대상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이건 이 둘 사이에 틈이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우리 마음속 데이터와 외부 대상이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 꽤 설득력 있게 들리죠? 근데 여기서 좀 골치 아픈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아예 외부 대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험들은 어디에 둬야 할까요? 어젯밤 악몽에서 본 괴물이라든가 환각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기이하고 비물리적인 경험들은 대체 정체가 뭘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이원론의 대답이 두 번째 기둥인 심리물리적 이원론입니다. 이건 단순히 인식을 넘어서요. 현실 세계 전체가 정신, 과물질이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종류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연 그 자체를 두 개의 거대한 왕국으로 나누는 거죠. 러브조이는 이 심리물리적 이원론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강력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바로 격리수용소라는 비유인데요. 꿈, 환각, 착각 같은 온갖 변칙적이고 기이한 경험들, 러브조이는 이걸 야생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이 모든 걸 정신이라는 이름의 수용소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물리세계를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하고 또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순수한 공간으로 남겨두기 위해서였죠. 이런 격리 덕분에 과학자들은 변덕스러운 꿈이나 환각 같은 것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오직 예측 가능하고 질서정연한 물리세계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신세계는 말 그대로 과학의 영역 밖으로 추방된 셈이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 이원론이 만들어낸 그 극명한 분화를 잘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모두가 공유하고 검증할 수 있고 물리법칙을 따르는 질서정연한 물리적 세계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오직 나만 접근할 수 있는 사적인 영역이고 혼돈스럽고 변칙적인 경험들로 가득 찬 정신적 세계가 있죠. 책상과 원자는 물리적 세계, 꿈과 유령은 정신적 세계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로 자연의 분기, 즉 자연이 둘로 쪼개지는 현상이 완성되는 거죠. 하지만 20세기 초 미국과 영국의 새로운 세대 철학자들은 이렇게 둘로 쪼개진 현실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분열된 세계는 지적으로도 만족스럽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참을 수 없는 것이었죠. 아니 어떻게 하나의 우주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뉠 수 있단 말인가? 바로 이 질문이 반란의 시작이었습니다. 반란군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자연의 분기를 치유하고 하나의 통일된 현실을 만드는 것. 그들의 철학적 무기는 바로 이론론이었습니다. 세상은 오직 한 종류의 재료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믿음이죠. 정신과 물질이라는 두 개의 세계는 없고 오직 하나의 객관적 현실만이 존재한다는 정말 대담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거대한 분열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윌리엄 제임스의 이 비유에서 아주 뛰어나고 간단한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아냅니다. 어떻게 하나의 동일한 경험이 정신이라는 선과 물질이라는 선, 이 두 선 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까? 제임스는 그 답이 바로 교차점에 있다고 봤습니다. 제임스의 비유는 바로 이 놀라운 논리로 이어집니다.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째, 현실은 오직 하나, 물리적 현실뿐입니다. 둘째, 하지만 이 하나의 것이 서로 다른 두 맥락에 동시에 속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방처럼요. 이 방은 건물이라는 물리적 시스템의 일부죠. 동시에 이 방은 여러분의 의식의 장이라는 개인적인 경험 시스템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이게 두 개의 다른 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방이 물리적 맥락에서는 객체가 되고 여러분의 경험이라는 맥락에서는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정신이란 게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물리적 대상이 우리 의식과 맺는 관계 그 자체라는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었죠. 진짜 우아한 해결책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이 새롭고 통일된 이론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 이 첫 번째 반란을 무너뜨리는 아킬레스건이 되고 맙니다. 자, 여기서 이론론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답해야만 했던 결정적인 질문과 마주합니다. 만약 세상에 오직 물리적인 것들만 존재한다면 착각에서 본 그 휘어진 막대, 꿈에서 본 기괴한 건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진짜 물리적 대상이라는 말일까요? 이론론자들은 위치 전위 이론이라는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착각이나 꿈의 내용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전부 진짜 물리적 대상들인데 단지 위치가 바뀌거나 재별되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물속에서 막대가 휘어 보이는 착각은 휘어진 막대라는 새로운 존재가 생긴 게 아니라 고든 막대라는 실제 대상의 일부가 시각적으로 그냥 잘못된 위치에 놓인 것뿐이라는 설명이죠. 러브조이는 이 위치전위 이론의 허점을 파고들기 위해서 책에서 아주 생생하고 기발한 발레를 제시합니다. 바로 이 건축가의 꿈인데요. 시카고에 사는 한 건축가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속 건물이 파리의 마들렌 성당, 독일의 퀼렌데 성당, 워싱턴의 국회의사당, 그리고 베이징의 탑이 막 뒤섞인 귀괴한 모습이에요. 위치전위 이론에 따르면 이 꿈속 건물의 구성 요소들은 모두 실제 물리적 대상이어야만 합니다. 바로 여기서 위치전위 이론의 터무니없는 논리적 결론이 드러납니다.
이 이론을 따르자면 잠자는 건축가의 마음이 파리, 쾰른, 워싱턴, 베이징에 있는 실제 건물들의 일부를 떼내서 시카고의 꿈속으로 물리적으로 이동시켰다는 말이 되거든요. 더 황당한 건 그 건물 조각들이 원래 장소에도 그대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명백한 물리적 불가능이잖아요. 이 지점에서 이론론의 그 우아했던 해결책은 산산조각나고 마는 겁니다. 러브조이는 이 이론이 만들어내는 우주를 이렇게 신랄하게 요약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의 물리적 현실에 억지로 우겨 넣으려는 시도는 결국 현실과 환상이 아무런 구분 없이 뒤섞인 혼돈의 쓰레기장을 만들 뿐이라는 거죠. 이 세계에서는 술주정뱅이가 보는 분홍주하고 물리학자의 원자가 동등한 지위를 가지면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이건 과학이 추구하는 질서정연한 세계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죠. 이렇게 이원론을 무너뜨리려던 반란의 첫 번째 시도는 그 자체 논리적 모순에 부딪혀서 명백한 실패로 막을 내리고 맙니다. 꿈과 착각이라는 그 야생 데이터를 물리적 현실이라는 깔끔한 정원에 억지로 집어넣으려던 시도는 결국 정원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고 말았죠. 이원론에 대한 이 직접적인 공격은 막다른 길이라는 게 증명된 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첫 번째 반란의 실패는 오히려 이원론의 입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현실을 단순하게 만들려던 시도가 오히려 현실의 복잡성만 드러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첫 전략이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한 지금 반란군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다음 수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든 것을 물리적 세계로 끌어들이려던 전략을 완전히 버리고 정반대의 방향, 즉 모든 것을 정신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훨씬 더 급진적인 길로 나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 대담한 방향 전환이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반란의 두 번째 국면입니다. 자, 이원론을 무너뜨리려던 첫 번째 시도 기억하시죠? 결국 실패로 끝났잖아요? 근데 그 실패가 말이죠, 완전히 새로운 전략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아서 러브조이의 책 이원론에 대한 반란을 따라가는 우리 여정의 두 번째 장, 바로 이원론이라는 거대한 성에 맞선 두 번째 공성전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두 번째 반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쭉 따라가 볼 텐데요. 우선 새로운 전략이 뭔지부터 알아보고 그 핵심 개념인 객관적 상대주의가 도대체 뭔지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기로 쓰는 상대성이란 말의 진짜 의미도 살펴보고요. 그러다 보면 이 이론이 어떤 치명적인 모순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게 뭔지, 그리고 결국 왜 또다시 이원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결말까지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옛날 전략,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범객관주의가 도대체 왜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죠. 뭐든 그렇잖아요. 새로운 움직임은 항상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는 법이니까요. 첫 번째 반란을 이끌었던 사상가들,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했냐면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걸 그냥 하나의 객관적인 물리세계 안에 다 쑤셔 넣으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물에 담갔더니 굽어 보이는 막대기, 꿈에 나오는 괴물, 심지어 착시 현상 같은 것까지도 전부 다 있는 그대로 물리적 현실의 일부라고 주장한 거죠. 이 사람들이 보기엔 우리 지각이 만들어내는 이 모든 야생 데이터들을 길들여서 객관적 현실이라는 하나의 우리 안에 가둬야만 했던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철학적인 막다른 길이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대기가 진짜로 곧으면서 동시에 진짜로 휘어져 있는 세상. 술 취한 사람이 본 분홍색 쥐랑 물리학자가 말하는 원자가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세상을요. 이 책의 저자인 아서 러브조이가 이런 세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주 신랄하게 객관화된 모든 악몽의 총합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모순투성이라서 도저히 하나의 일관된 세계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이 전략은 이원론의 아성을 무너뜨리는데 처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두 번째 반란이 첫 번째 전략을 어떻게 완전히 180도 뒤집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다른 길을 간 게 아니라 실패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었던 셈이죠. 보세요. 첫 번째 반란, 범객관주의는 지각의 상대성을 아예 부정해버렸습니다. 관계라는 건 사물 바깥에 있는 부차적인 거라고 보고 모든 걸 하나의 객관적 현실로 억지로 우겨나오려고 했죠. 그런데 두 번째 반란, 객관적 상대주의는 정반대 얘기를 갑니다. 이 사람들은 지각의 상대성을 아주 적극적으로 끌어안아요. 그리고 관계야말로 사물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면서 객관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상대성을 포함하도록 새롭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실패한 전략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등장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철학 드라마의 새로운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객관적 상대주의. 이 개념이 어떻게 이전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이 개념의 핵심은 이겁니다. 일단 우리가 뭘 인식하는 건 우리한테 달려있다. 즉, 상대적이라는 걸 인정해요. 보는 사람의 관점, 신체 조건, 감각기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인식된 현실이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주관적인 환상이 아니라 세상의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한 단면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물에 담근 막대기가 굽어 보인다고 칩시다. 이건 우리 눈과 물이라는 조건의 상대적인 현상이죠. 근데 이 이론은 바로 그 굽어 보임 자체가 그 상황에서 막대기가 가진 객관적인 속성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 문장이 객관적 상대주의의 핵심을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야말로 사실은 객관적으로 진짜라는 선언이에요. 단, 조건이 붙죠. 절대적으로 진짜인 게 아니라 관찰자와의 관계 속에서 진짜라는 겁니다. 겉모습이 곧 실체다. 굉장히 대담한 주장이죠.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상대성을, 객관성을 방해하는 문제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객관적인 현실을 알게 되는 바로 그 기반으로 삼아버립니다. 논리가 이래요. 첫째, 우리가 경험하는 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건 인정한다. 둘째, 알미라는 건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사물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 한술 더 떠서 존재 자체가 원래 관계적인 거다. 자, 이 모든 걸 합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바로 객관성과 상대성은 공존할 수 없다는 철학의 오래된 가정이 틀렸다는 선언입니다. 이 둘은 적이 아니라 파트너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대성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 말이 사실 굉장히 미끄러운 개념이라서 잘못 쓰기 쉽거든요. 그래서 러브조이는 이들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사람들이 쓰는 상대성의 개념을 세 가지 뚜렷한 얼굴로 나눠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게 이들의 논리를 따라가는데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럼 이 세 가지 상대성의 얼굴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객관적 상대주의자들은 바로 이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정교한 논리를 쌓아올립니다. 첫 번째는 조건적 상대성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인과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특징이 다른 무언가 때문에, 즉 어떤 조건 하에서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은 색깔이 자연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색깔은 조건적으로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물의 뇌와 신경계가 제대로 기능한다는 조건 아래에서 그 관계 속에서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색깔의 존재가 뇌의 활동에 인과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관점적 상대성입니다. 이건 좀 더 직관적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근법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둥근 동전이 옆에서 보면 타원형으로 보이는 거, 아니면 한쪽 눈을 감으면 보이는 사물들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말 그대로 보는 위치에 따른 상대성을 말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준거적 상대성입니다. 이게 가장 추상적이긴 한데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해요. 어떤 속성의 의미 자체가 다른 무언가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아예 성립조차 안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물리학에서 말하는 속도예요. 어떤 물체가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건 무엇에 비해 그 속도를 가지는지를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달린다는 말은 불완전한 문장이고, 자동차가 지면에 대해 시속 100km로 달린다고 해야만 의미가 완성되는 거죠. 속도라는 속성의 정의 자체가 기준점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기들을 다 정비하고 나니까 이제 객관적 상대주의는 자신의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이론의 두 기둥인 객관성과 상대성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점이죠. 이 역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이 이론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이론이 답해야 할 100만 불짜리 질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의 막대기가 객관적으로 고두면서 동시에 객관적으로 굽어 있을 수가 있죠? 동전 하나가 어떻게 둥글면서 동시에 타원형일 수 있냐고요? 이건 명백히 모순이잖아요. 상대주의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속성들은 모순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막대기는 그냥 곧다거나 굽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대기는 공기 중에서는 곧다라는 속성과 물속에서는 굽다라는 속성을 가질 뿐입니다. 이 두 속성은 서로 다른 조건에서 드러나는 막대기의 서로 다른 객관적인 특징들이니까 전혀 모순이 아니라는 거죠. 동전도 마찬가지예요. 정면에서 보면 둥글다와 비스듬히 보면 타원형이다 라는 두 개의 다른 객관적 속성을 가질 뿐이라는 겁니다. 꽤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 대답이 더 심각한 문제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만약 동전이 당신의 관점에서는 진짜로 타원형이고 제 관점에서는 진짜로 둥근 거라면 이 모든 관점들을 다 빼고 난 동전 그 자체는 대체 뭐죠? 모든 관점이 똑같이 객관적이라면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진짜 동전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요? 아니면 동전 그 자체란 건 없고 그저 무수한 관계적 속성들의 묶음만 존재하는 걸까요? 러브조이는 이런 식의 생각이 결국 대상이라는 개념의 전반적인 액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해요. 여기서 액화라는 건 말 그대로 녹아서 흘러내린다는 뜻입니다. 단단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대상이 무한한 수의 겉모습들 속으로 녹아내려서 그 고유한 실체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대상이 그냥 해체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두 번째 반란의 치명적인 결함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원론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다가 결국 새로운 형태의 이원론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마는 거죠. 바로 여기가 이 이론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스스로를 배신하거든요. 막대기가 굽어 보인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실제로는 굽지 않은 막대기가 있다는 걸 가정하게 됩니다. 그쵸? 즉 굽어 보인다는 인식된 내용과 실제로는 굽지 않은 인식의 대상을 자기 스스로 구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국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원론을 파괴하러 갔던 영웅이 결국 스스로 이원론자가 되어버리는 전형적인 철학적 비극이 펼쳐지는 거죠.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째, 이들은 지각된 것과 대상은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시작합니다. 둘째, 그런데 모순되는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끌어들여야만 했죠. 셋째, 이 서로 다른 관점들을 이야기하려면 그것들을 비교할 기준이 되는 표준 대상이 암묵적으로 필요해집니다. 넷째, 이렇게 표준 대상과 그것의 다양한 겉모습을 분리하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그토록 무너뜨리고 싶었던 이원론을 품으로 다시 돌아오고 만 겁니다. 이게 바로 러브조이의 최종 판결입니다. 정말 신랄하죠? 그들이 내세운 주장이나 새로운 용어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상가들은 결국 인식되는 세계와 실제 세계 사이의 근본적인 분리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킨 혁명가들이 알고 보니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변장한 구체지의 수호자들이었다는 아주 아이러니한 결말인 셈이죠. 자, 이렇게 두 번에 걸친 거대한 반란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이거겠죠. 상대성을 부정하는 것도 또 끌어안는 것도 전부 이원론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도대체 제3의 길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요? 이 현실의 근본적인 분열로부터 탈출하는 게 정말로 가능하기는 한 일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더 대담한 도전, 그 이야기가 저희 3부작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편에서 계속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원론에 맞선 첫 번째 반란이 어떻게 끝났는지 이야기했었죠? 지각 경험이라는 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 명백한 사실 앞에서 그들의 첫 번째 전략은 그냥 힘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 실패의 잿더미 위에서 훨씬 더 대담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귀하기까지 한 두 번째 반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철학자들이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린 거예요. 지각의 상대성이라는 이 단단한 벽을 부수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길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벽을 부수는 대신에 아예 그냥 통째로 끌어 안아버리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란의 2단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전략이 이전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요. 이원론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지각의 상대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전부 흡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려는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거든요. 이 둘의 차이가 확 보이시죠? 1단계 반란군이 아니야, 내가 보는 이 둥근 모습만이 진짜 현실이야 라고 외쳤다면 2단계 반란군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아. 당신이 보는 타원도 진짜고, 내가 옆에서 보는 선 모양도 진짜고, 저 위에서 보는 완벽한 원도 진짜야. 그 모든 상대적인 모습들이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객관적인 현실 그 자체인 거야. 마치 적의 가장 강한 무기를 빼앗아서 내 주력 무기로 삼는 것 같은 그야말로 대담한 전략이죠? 이게 바로 객관적 상대주의라는 개념의 핵심인데요. 이원론이 세상을 진짜 물리세계랑 가짜 정신 경험으로 딱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이 새로운 전략은 그 구분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의 색깔, 제 목소리의 울림, 의자에 닿는 감촉, 이 모든 감각 경험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주관적인 환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저 바깥에 존재하는 자연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이 조각상 비율을 보면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 1단계 반란군한테는 오직 저 대리석 조각상만이 진짜 현실이고 빛에 따라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그림자는 그냥 가짜 현상이었어요. 하지만 객관적 상대주의자들한테는 그 모든 그림자들 하나하나가 전부 조각상의 객관적인 현실의 일부입니다. 그림자 없는 조각상이란 게 상상할 수 없듯이 수많은 관점들을 다 빼고 나서 남는 어떤 순수한 진짜 사물 같은 건 없다고 말하는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모든 관점을 전부 다 객관적 현실이라고 인정해버리면 서로 막 부딪히고 모순되는 현상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대기가 물속에서는 굽어 보이고 물 밖에서는 곧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 막대기는 객관적으로 굽어 있으면서 동시에 곧은 존재가 되는 걸까요? 이 영리한 새 전략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이 질문을 머릿속에 꼭 담아두고 다음 이야기를 따라와 보시죠. 이 객관적 상대주의라는 흐름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입니다. 그는 이 모든 문제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근본적인 방식, 그가 단순 위치의 오류라고 불렀던 어떤 잘못된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봤어요. 단순 위치의 오류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세상을 당구공들의 집합처럼 보는 관점이에요. 각각의 사물들은 자기만의 명확한 경계선 안에서 자기 자리에만 딱 고립되어 존재한다는 생각이죠. 화이트헤드는 이게 과학이 만들어낸 일종의 추상적인 환상일 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세계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 비유가 화이트헤드의 생각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전통적인 물리학이 세상을 딱딱한 당구공들의 집합으로 봤다면 화이트헤드는 세상을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들의 유기적인 관계로 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닥불의 진짜 모습이 저 장작 더미 안에만 갇혀 있나요? 아니죠. 그 온기는 주변 공기를 데우고 그 빛은 멀리 있는 사람의 눈까지 도달하고 그 냄새는 숲 전체로 퍼져나가잖아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기 경계를 넘어서 다른 존재들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 이게 바로 화이트헤드가 말한 유기체적 자연관의 핵심입니다. 화이트헤드는 이게 그냥 그럴싸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경험의 진짜 모습이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는 애초에 그렇게 고립된 당구공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서로에게 스며들고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인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러브조이는 이토록 정교해 보이는 유기체 이론도 결국에는 이원론의 늪에 다시 빠졌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왜 그럴까요? 화이트헤드의 세계 역시 결국 두 종류의 존재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원자나 전자처럼 영원하고 객관적인 과학적 대상이고요. 다른 하나는 제가 지금 보는 붉은색이나 듣는 소리처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덧없는 감각 대상이죠. 결국 세계는 다시 한번 근원적인 실제와 파생적인 현상으로 쪼개지고 맙니다. 이것이야말로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자연의 이분화, 즉 이원론이 뒷문으로 슬그머니 다시 돌아온 셈이죠. 자, 이제 다음 주자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버트런드 러셀입니다. 러셀은 정신과 물질을 하나로 합치려는 아주 길고 험난한 철학적 여정 끝에 정말 놀랍고도 기이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러셀의 생각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극적으로 변해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 눈앞의 책상을 직접 본다고 믿는 아주 단순한 실제론자였어요.
하지만 지각의 상대성이나 오류 같은 문제에 계속 부딪히면서 나중에는 감각 가능자라는 아주 복잡한 개념까지 도입하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각 자체가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사건이라는 최종적인 인과 이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러셀의 최종 이론 한번 단계별로 차근차근 뜯어볼까요? 사실 아주 간단해요. 1단계, 저 멀리 별이 빛을 냅니다. 2단계, 그 빛이 엄청난 시간을 날아와서 우리 눈에 도달하죠. 3단계, 시신경이 이 자극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뇌로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뇌의 특정 영역에서 이 신호가 처리된 최종 결과물로서 별을 본다는 시각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별의 이미지는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두개골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마치 텔레비전 방송 같은 거예요.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일어난 사건이 전파를 타고 와서 우리 집 TV 화면에 영상을 만들지만 화면 속 영상은 스튜디오에서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이 인용문이 러셀 이론이 가진 그 충격적인 결론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은 바로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뿐이라는 겁니다. 바깥 세상은 그저 내 머릿속 경험의 원인일 거라고 추측할 뿐이지 직접 알 방법은 영원히 없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러브조이가 러셀 이론의 아주 치명적인 모순을 파고듭니다.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기묘하거든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에서는 책상이 당연히 제 머리 바깥에 있잖아요. 하지만 러셀의 과학적 세계에서는 책상을 본다는 경험 자체가 제 두개골 안에 있는 뇌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 머리를 만질 때의 경험 역시 제 두개골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겠죠? 결국 우리는 경험 속의 머리와 그 모든 경험을 담고 있는 진짜 물리적인 머리라는 두 개의 머리를 갖게 되는 기괴한 역설에 빠지고 맙니다. 이원론을 피하려다가 더 이상한 이원론을 만들어낸 셈이죠. 자, 이렇게 이원론을 무너뜨리려 했던 가장 똑똑하고 정교했던 시도들을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이 내리는 최종 평결의 시간입니다. 러브조이의 이 말은 반이원론 운동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줍니다. 지각의 직접성과 객관성을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열망, 그리고 지각의 상대성과 오류라는 이 명백한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물과 기름 같아서 하나의 일관된 체계 안에 담으려는 모든 시도가 결국에는 내부적인 모순에 부딪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표가 바로 이번 반란에 대한 최종 판결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1단계 실제론자들은 지각의 상대성을 설명하지 못해서 결국 정신이라는 개념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둘째, 객관적 상대주의는 관점과 사머리라는 새로운 분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셋째, 그 위대한 화이트헤드마저도 결국에는 과학적 대상과 감각 대상을 구분해야만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셀은 세계를 뇌 속에 가두면서 지각 공간과 물리 공간이라는 기이한 이원론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길은 결국 이원론으로 통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책이 내리는 가장 핵심적인 결론입니다. 이원론은 철학자들이 그냥 게으르게 받아들인 낡아빠진 편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정직하고 철저하게 파고들었을 때 필연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최종 목적지였던 겁니다. 좋습니다. 이원론이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면 이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은 마지막으로 이원론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던져지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불편한 질문과 마주합니다. 이건 정말 고전적인 비판이죠. 소위 인식의 배일 문제라는 건데요. 우리의 의식이 우리 자신의 경험이라는 커튼 안에 갇혀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 커튼 너머에 있는 진짜 세계를 알 수 있냐는 겁니다. 이건 정말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반론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러브조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초월적 지시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으로 이 난관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에 대해 애초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요. 지식이란 대상을 내 마음속에 그대로 복사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이란 나의 현재 경험이 지금 여기에 없는 무언가를 성공적으로 가리키는 행위 그 자체라는 거죠. 이 개념을 구체적인 예 두 가지로 나눠보면 훨씬 더 명확해져요. 첫째는 기억 같은 시간적 초월입니다. 제가 어제 먹었던 점심을 떠올릴 때 제 마음속 이미지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지만 그 이미지가 가리키는 대상은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현재의 경험을 통해서 과거를 아는 거죠. 둘째는 지각 같은 공간적 초월입니다. 제가 밤하늘의 별을 볼 때 제 망막과 뇌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분명 지금 여기에 있지만 이 경험은 저에게 수백만 년 전, 수백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었던 한 별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우리는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세계를 아는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행위를 매 순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은 바로 이 깊은 울림을 주는 인용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립니다. 결국 지식이란 완벽한 확실성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우리 자신 너머의 세계를 가리키고 있다는 믿음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기억도 지각도 과학도 할 수 없습니다. 이원론에 대한 반란의 기나긴 여정은 결국 지식 그 자체가 가진 신비롭고 궁극적으로는 믿음에 기반한 본질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